읍내 시장 봄맞이 잔치 무대 위에서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어요.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담담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장대 밑 돗자리에 앉은 사람들, 장기판 옆에 모여든 주민들, 분식 좌판에서 떡볶이를 먹던 사람들까지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멈추고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여기 앉은 박사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무대 옆에서 서 있던 사위 박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제 딸도 고개를 떨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넘게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결코 목소리를 떨지 않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낡은 2층 다세대 집, 벽지 틈새마다 스며든 조미료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흔들리는 전등 아래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기름 냄새가 확 풍겼어요. 어젯밤 튀긴 야채전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양념에 베인 손으로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치지직 뜨거운 기름이 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30년 넘게 그 사람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그가 떠나고 나니 혼자 남겨진 제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시장 분식집 보조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아들 부부까지 끌어안아 함께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7시 저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와 과일향이 뒤섞여 코를 자극했습니다. 좌판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는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고 저는 인사를 건넨 뒤 곧바로 떡볶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물엿을 섞는 동안 제 손은 오랜 시간 양념에 절어 거칠고 붉게 변해 있었어요. 손마디마다 갈라진 자국이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 손으로 제 삶을 지켜왔으니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사위 박철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 어떠셨어요?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박철은 항상 저를 어머니라 부르며 공손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저 사위가 장모를 챙기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그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시집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저는 그저 한숨만 깊게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침 8시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퍼졌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밥그릇을 챙겨 그들 앞에 놓았어요. 박철은 숟가락을 들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날 박철은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 관리 힘드시죠?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박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 벽지도 다 뜯어졌고 보일러도 오래됐잖아요. 제가 한번 손봐드릴까 하는데 어머니 연세에 집 관리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만약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정리하시면 대출도 쉽게 나오고 관리도 훨씬 편할 텐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명에 제 명의로. 저는 박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박철은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를 볶는 동안 박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명이를 왜 그가 가지려 하는 걸까? 저는 국자를 들고 있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단골 중학생 하나가 좌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빠 말 좀 들어봐. 저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진명이 말이야.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들잖아. 오빠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는 거야? 저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마저 남편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직은 필요 없어.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이 왜 저러는 걸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분식집은 한산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 손님이 뜸해졌고 저는 좌판을 정리하며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단골 중학생이 다시 좌판 앞으로 왔어요. 아줌마 떡볶이 한 개만 주세요. 저는 웃으며 떡볶이를 담아주었고 아이는 자리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무심하게 말을 던졌어요. 아줌마, 어제 아줌마 집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소리 지르던데요? 저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 아이는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 집 넘어오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키가 좀 크고 인상이 안 좋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주방에 서 있었어요. 떡볶이 소스와 기름 냄새가 섞여 퍼졌지만 저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박철이 정말 제 집을 노리고 있는 걸까? 저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봤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거실에서 들어왔어요. 엄마 밥 안 먹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계부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꼼꼼하게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저는 가계부를 펼치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차용증과 토지 매매 완료 증서가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있다면 박철이 함부로 집을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계부 안에 끼워 넣고 멈춰버린 괴종식의 뒷판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고 박철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진명의 이야기 좀 다시 해요. 저는 그를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박철은 표정이 굳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제가 다음 달에 대출 만기라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출 만기. 그는 이미 제 집을 담보로 뭔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희미한 빗소리가 들려왔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며 저는 박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달 대출 만기. 그는 이미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그날 오전 박철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를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박철은 저를 보자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 대출 만기인데 이번에 집 안 넘어오면 저희 망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박철은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뭘 노리고 있는지 다 알아. 박철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무슨 오해를?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뭘 하려는지 다 들었어. 박철은 얼굴이 하얘졌고 저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었어요. 제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방구석으로 갔어요. 멈춰버린 괴종식의 뒷판을 열고 그 안에 감춰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가계부 안에는 남편이 남긴 차용증과 토지 매매 완료 증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서류들이 있다면 박철이 함부로 집을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가계부 안에 넣고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릴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끝낼 거라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읍내 시장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봄맞이 잔치가 열린다는 공고를 봤어요. 노래자랑도 있고 주민들이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공고를 보며 결심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고. 저는 사무소 직원에게 노래자랑 신청서를 받았고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노래는 안 불러요.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차용증과 토지 매매 완료 증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잔치날 모두 보는 앞에서 끝내줄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가계부 안에 넣고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봄맞이 잔치날 아침 9시부터 시장은 북적였어요. 장대 밑에는 돗자리가 깔렸고 장기판 옆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분식 좌판에서는 매운 떡볶이 냄새가 잔뜩 퍼졌고 스피커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왔어요. 저는 집에서 가계부를 챙겨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무대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으로 가서 순서를 기다렸어요. 그때 박철과 딸이 무대 앞 좌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철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앉아 있었고 딸도 그 옆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표정을 굳히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저는 마이크를 꽉 쥐었어요.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잡음이 멈추고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꼭 말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쳐다봤고 박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마이크 옆 테이블에 가계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차용증과 토지 매매 완료 증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위가 나 몰래 집을 담보로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명의로 다 정리했으니 그들의 말은 거짓입니다. 주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철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분식집 단골 학생을 불러냈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무대 앞으로 나왔고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거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장모 집만 뺏으면 된다는 말이요.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철에게 쏟아졌습니다. 웅성웅성 사위란 자가 저럴 수가 있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박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도 머리를 떨구며 몸을 움츠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꽉 쥐고 말했습니다. 이미 집은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 준비 끝냈습니다. 너희에게 기대할 것 없다. 이제 내 밥상에 발도 들이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또박또박 전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호했습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박철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고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뒤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분식 좌판을 지나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그제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30년 넘게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터져나온 거예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전셋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계약을 마친 곳이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흰색으로 새로 바른 벽지가 눈부셨고
커튼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저는 주전자에 국화차를 우려내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왔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날 일이 화제였어요. 분식집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났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박철이 제 전셋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철은 문 밖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은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국화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살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차를 더 우려내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늦었어.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만이 전화기 너머로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로 끝났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놓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오전 어린 외손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 쏙 들어왔고 저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새집 좋다. 나랑 같이 떡볶이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만들자. 저는 아이와 함께 주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저를 구경했고 저는 떡볶이 재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고춧가루와 물엿, 떡과 어묵. 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양념을 만들었고 아이는 신기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맛있겠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는 까르르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떡볶이가 완성되자 저는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계속 먹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꽃잎을 주우며 까르르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지켜봤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아이는 제게 달려와 꽃잎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저는 꽃잎을 받아들고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저는 그 손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고마워.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있어서 고마워. 그날 저녁 저는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차를 더 우려내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분식집으로 다시 출근했어요. 사장님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화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춧가루와 물엿을 섞는 동안 저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는 떡볶이를 담아주며 웃었고 손님들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여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이 평온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국화차를 우려내고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자유로웠고 평온했어요. 저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